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긴축 경계감이 여전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양지수 모두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60원을 돌파, 1,362.6원에 마감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8월 글로벌 판매량 호조세 동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케미칼이 SK디스커버리의 공개 매수 진행 소식에 10%대 급등했습니다. 현대바이오가 글로벌 임상시험 수탁기관 아이큐비아와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14%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8월 카지노 매출액이 507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HJ중공업은 438억 규모의 재건축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백사는 101억 5천만 원 규모로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을 여는 성공투자 습관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오늘 장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위한 성공투자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이 장 막판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한 것이 경계감을 다소 완화시켰는데요. 다행히 어제의 하락을 딛고 상승으로 돌리나 싶었는데 오후 들어 매도가 거세지면서 방향성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잘 나온 가운데 엔비디아 대중 수출 규제, 청도 락다운 등 여러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옵션 만기, 또 고용지표 발표, 추석 연휴, 9월 FOMC까지 앞둔 상황에서 시장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2% 하락하면서 2,409선, 그리고 코스닥은 0.3% 빠지면서 78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후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가 더 거세졌습니다. 환율도 1,362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수급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만이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을 모두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코스닥에서 100억 원 정도 약소하게 담았습니다. 선물은 보시면 3일 동안 외국인이 2조에 가까운 매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마켓 맵으로 전체적인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이 지속이 되면서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1.5% 하락을 하면서 아쉬운 움직임을 보였고요. 다만 이슈가 있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현대차 등이 올라와주면서 시장에 전체적으로 온기를 조금이나마 불어넣었습니다. 이슈별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이후 미국 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의 점유율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2019년에 설립한 GM과의 합작 법인의 첫 배터리 공장이 생산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오늘 들려왔습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이 그간은 무겁게 움직였는데 오늘 4%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보시죠. 네, 현대차와 기아는 8월 판매에 공급망 차질 그리고 반도체 부족이 개선이 되면서 글로벌 판매 대수가 두 자릿수 판매 성장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IRA 법안으로 인해서 보조금 혜택 제외에 눌렸던 수급이 오늘은 돌아오면서 다소 힘을 냈는데요.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막판에 가면서 조금 더 밀렸습니다. 0.5%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종목입니다. 코리아 S인데요.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오키나와 남남서쪽에서 시속 27km로 남서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는 5일에 세기가 매우 강인 상태로 제주 서귀포 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우려감에 수혜주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연재해 복구주인데요. 코리아 SE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이어서 현대바이오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8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글로벌 임상시험 수탁기관인 아이큐비아와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양사는 코로나19와 원숭이 두창 등 여러 바이러스 질환 치료제로 CPCOV03의 긴급 사용 승인 그리고 패스트트랙 신청을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14.7% 강세로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은 쉬어갔죠. 숨을 고른 만큼 다음 주에는 강한 분위기 연출하길 바라면서 ETF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상승을 보였던 쪽부터 볼까요? 코덱스 보험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생명보험사들 상반기에 좀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도 내림세를 걸었죠. 하지만 오늘 오랜만에 상승을 보였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사기 시작하는 가운데 오늘 삼성생명이 4%, 한화생명도 3% 올랐는데요. 이와 함께 그래도 실적으로 방어해온 손해보험사들까지도 빨간불 켜내면서 코덱스 보험은 1.1%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음 코덱스 자동차도 1% 올랐는데요. 미국 자동차 시장이 재고 부족 문제로 침체기를 겪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이 지난달에도 호실적을 이어갔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지난 8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7% 늘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에 현대차 오늘 20만 원 선 코앞까지 올라왔고요. 기아도 빨간불, 부품주들도 상승을 보이면서 이 상품도 올라졌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쪽도 살펴볼까요? 코덱스 철강이 2%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슈에 움직이면서 한 달 사이 40%가 오른 고려아연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3% 빠졌고요. 7월과 8월 오름세를 이어온 철강주들 8월 말부터는 좀 힘이 빠진 가운데 이 상품도 연이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타이거 반도체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디램 가격이 하락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 속에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 우수수 흘러내렸는데요. 그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은 버텨줬던 가운데 SK하이닉스가 0.7%, DB하이텍이 1%, 원익 IPS와 심텍 고영까지 일제히 파란불 켜내면서 이 상품도 연이틀 파란불 켜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살펴봤고요. 수급 동향도 알아보시죠. 지난 26일부터 9월 1일까지 5거래일 동안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순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한진칼과 고려아연, SK텔레콤, 하나솔루션, 하나투어가 올라와 있습니다. 1위 한진칼 살펴보시면 이 경영권 분쟁이 종식되면서 주가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6일째 내림세를 걷고 있는 가운데 하루 오른 날 기관은 강하게 사들이면서 순매수 1위 종목에 올라왔습니다. 다음 2위 고려아연 체크해 보시면요. 이제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인데요. 영풍그룹과의 지분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 속에 기관이 8거래일째 강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는 쪽도 알아볼까요? 삼성전자와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네이버, KG스틸이 순매도 5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근 계속 가로로 기고 있는데요. 간밤 엔비디아와 AMD가 미국 정부로부터 중국 및 러시아로의 상품 수출이 제한된다는 경고를 받으면서 흘러내렸는데요. 이 반도체 투톱은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지만 기관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위에 있는 KG스틸 살펴보시죠. 어제 사모펀드가 이 지분을 처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하루에 기관이 680억 원의 물량 던지면서 두 자릿수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관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미 증시가 나흘 연속 하락 고리를 끊어냈지만 여전한 경계감으로 국내 증시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데이 종목 콕톡, 동력 없이 방향성을 잃은 시장 속에서 성장 동력 풀 가동 중인 종목들 콕해서 전략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영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 그리고 정경민 IBK 투자증권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으로 통 나눠볼 종목이 현대차 그리고 기아입니다. 8월 판매량이 두 회사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7월에 이어서 호조세를 이어갔는데 특히 미국에서 8월 기준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질주 본능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핵심 이슈들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이제 8월 판매량 결과가 굉장히 고무적인데 자세한 내용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미국에서 점유율 2위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보조금 7,500달러 혜택을 못 받게 됐을 경우에 정말로 동급의 다른 받을 수 있는 차량보다 우리나라의 차량들이 가격이 비싸진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물론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부품 단위로 수출을 하면서 일단 미국에서 조립만 하면 돼요. 미국이 원하는 거는 메이드 인 USA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덧붙여서 봤을 때 일단 내수보다는 약간 수출 쪽, 지금 환율이 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레벨이기 때문에 이런 수출 주도형,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공급도 점차적으로 조금씩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같이 덧붙이면서 점진적으로 일단 판매는 개선세에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중간 선거가 미국에서 이제 10월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우리 정부에서 국가 대 국가 차원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IRA 규제를 조금은 완화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일단 자국주의가 먼저고 선거가 먼저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좀 논의가 되면서 풀어나갈 실타래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7월에 이어 8월까지 판매량이 좋게 나오면서 3분기 실적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데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물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인센티브는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재고 수준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양사의 재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 이를 감안해 본다면 판매 성장률 추세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실까요? 네, 경부고속도로에 차가 많은 거 봐서는 현대기아차가 아주 좀 잘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그 추세가 좀 좋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좀 증가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호실적과 좋은 판매 성적을 위해서는 일단 재고 수준 낮아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생산을 많이 해서 이제 쌓아두면은 그게 아무래도 다 비용으로 좀 볼 수 있다 보니까 재고 수준이 적절하게 좀 유지가 되고 실질적인 판매 유지를 위해서 이제 인센티브는 현재처럼 좀 낮은 수준 그리고 과거 대비 높은 환율 수준이 되어야만 이제 지금처럼 이제 좋은 그런 구간을 지속해서 좀 누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산 전기차 외에 보조금의 제외라는 이제 이런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만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와 수출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변수 외에는 단기간에 선호도가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환율과 재고 수준도 지금까지의 방향성과는 이제 확 바뀔 그럴 가능성도 많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유지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현재 추세로 본다면 저는 연간 컨센서스 달성은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 역시 이제 좀 이따 다뤄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미국의 이제 보조금에 따른 이제 심리적 변수만 잘 넘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향후에는 더 큰 아주 좀 빠른 큰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낮은 재고, 낮은 인센티브, 그리고 높은 환율 이렇게 고려할 사항이 많지만 현재 수준이라면 컨센 달성은 가능할 것 같고 또 보조금 이슈에 따른 심리적 요인이 주가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말씀 주셨던 이 환율 효과까지 감안을 한다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더 기대가 되는 시점인데요. 어느 정도의 성장세를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환율 레벨이 워낙에 높게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연고점을 경신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보이는 지점이 무려 1,500원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굉장히 좀 위험한 수준으로 환율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강달러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연준에서 계속 만들고 있죠. 이제 발표될 고용지표 이것도 잘 나와버리면 정말로 좋은 게 나쁜 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또 잘 나왔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긴축을 해나가는 게 맞고 75bp를 9월에 인상하는 게 합당하다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환율과 더불어서 인센티브 비용까지도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은 차량의 가격 인상까지 됩니다. 그러면은 뭐 트리플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하면은 1분기에도 잘 나왔고 2분기에도 잘 나왔지만 3분기에는 더 높은 환율 레벨에서 더 좋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2조 8천억 이상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 보게 되면은 전기차, 순수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쪽, 이쪽도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2배 증가했어요. 그만큼 친환경 차량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영업이익이 한 2조 2천억 정도 수준이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두 기업의 영업이익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컨센서스가 높아지고 그 높아진 수치보다도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높아진 환율 효과와 또 친환경 차량의 판매가 확대되면서 컨센이 높아지더라도 그 컨센을 상회할 수 있는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뷰를 좀 주셨는데 현대차 그룹에 지금 제동이 걸린 게 심리적이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전기차 부분이잖아요. 이제 바이든이 전기차의 미국 내 생산을 거듭 강조를 하면서 이 차별화 해소가 장기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친환경차의 우리가 글로벌적인 그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춰야 할지 부분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기대감을 굳이 좀 낮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안이 있기는 있습니다. 메이드 인 USA를 하면 되기 때문에 부품 단위로 수출해서 미국에서 조립하면 되고요. 일부 생산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25년에 완공될 조지아 공장을 최대한 빠르게 완성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광섬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생산해야 된다라고 천명의 의지를 거의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간 선거 전에는 쉽게 꺾이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아까 드렸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이제 법조항 수정 요청하고 외교전을 펼치는데 이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들이 이런 쪽들 말고도 여러 가지 반도체라던가 이런 쪽들에서 다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은 결국에 중간 선거를 위한 어떤 포퓰리즘식 정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 이유를 보고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2위까지 북미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렸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물론 이제 GM의 생산 차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브랜드 효과라던가 디자인에서 좀 승리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니즈와 수요를 충족시켰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밸류의 상향 부분을 굳이 지금 구간에서 낮출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외국인들 수급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정책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북미의 2위의 지금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메이드 인 USA로 조립을 해서 판다든지 또 조지아주 공장을 조금 당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또 어떤 다른 그 동력을 좀 확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현대차 그룹이 두 자릿수의 8월 판매량을 발표를 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도 이제 좀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주가 뭐 좀 완만하게나마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관련주들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분석도 좀 있거든요. 자동차 부품주는 어떤 기준으로 선별 전략을 좀 펼쳐야 할지 주목하는 기업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무조건 이제 미국 내에 이제 사업장이 있어야겠죠. 미국 이제 어떤 이제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 내에 사업장이 있고 현대차, 기아차와 오랜 협력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주가의 어떤 확장성을 좀 나타내려면 역시 이제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나 전장 이런 확장성을 어느 정도 보유를 했는가,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단순하게 이제 한두 분기 좀 실적 잘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심리적 요인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수치적으로도 이제 매출이 높아도 영업이익률이 자동차 부품주들은 뭐 1에서 2% 정도만 나와도 잘 받는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인식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향후에는 이제 마진이 올라갈수록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업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된 종목
종목으로 탑픽은 저는 이제 SL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LED 램프부터 전장 부품까지 좀 다양하게 적용을 좀 하고 있고 현대와 기아차의 생산 기지에 뭐 바로 옆에서 함께 동반 진출을 해 있고 북미와 동유럽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협력 관계가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잘 유지되어 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매출은 조 단위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아쉬웠었는데 지난 2분기부터 이제 6%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작년, 재작년 뭐 2%, 3% 이렇게 나왔었던 영업이익에서 확실하게 마진을 좀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연간 2천억 대의 그런 영업이익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뭐 결코 뭐 비싼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제 매출이 확대될 경우에는 더 많은 마진 구간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가정을 세워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부품사 SL을 탑픽으로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무조건 미국 내에서 오랜 협력사로서의 지위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SL을 가장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위해서 현대 기아차 투자 전략을 여쭤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대다수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투자 전략 들어볼까요? 기존에는 이게 이제 전기차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연기관차 위주로 했을 때는 PBR, 자산 개념을 좀 많이 적용을 시켰었어요. 근데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자산 개념으로 적용시킬 필요가 없는 기업이 돼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성장형 산업으로 변모를 했기 때문에 PER로 제가 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밸류 하단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1배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 하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23년, 24년에는 PER이 6배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올라갈 자리가 많이 보인다. 단순히 이제 PER 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군다나 25년도에는 또 뭐가 있죠? 미국 내에서 조지아 공장이 완공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북미 쪽에서 점유율을 더 높여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한 번에 더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생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기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최근에 밸류 하단이 5.3배 수준이었어요. 물론 이제 PBR을 많이 적용하다 보니까 현대차와는 좀 갭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형보다 못한 아우가 아닙니다. 형을 뛰어넘는 아우가 되고 있어요. 그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급의 차량별 판매량을 보면은 현대차가 지금 기아보다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디자인에 좀 승리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23년, 24년에 역시나 5배 미만으로 내려가게 돼요. 전기차 부문에서 현대차보다 먼저 좀 특화되어 나가는 모습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지금 밸류상으로는 굉장히 매수하기에 적절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저는 한 26만 원 정도권으로 잡고 싶고요. 그 이후에 밸류 상향 요인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7만 5천 원까지 열어놓고 만약에 기회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분할 매수한 이후에 1차 목표가로 10만 원 터치하는 거 보고 그 이후에 목표가 충분히 높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구간이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1차 목표가가 26만 원, 기아의 경우는 10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올해 상반기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바이오주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성장 모멘텀 점검하고 가격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부회장이 11월에 회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창업 후 11년 만인 올해 영업이익 7천억 이상 달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C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 판매 호조세가 견인을 하고 있는데요. 두 부분의 수주와 매출 현황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뭐 바이오시밀러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도 요즘에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둘 다 실적을 잘 내고 있고요. 일단 보게 되면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상반기 매출이 1조 1,6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46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부터 3년간 지금 상반기에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무려 80%에 달해요. 이런 초고속 성장을 하는 기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만큼 삼성이 항상 반도체 분야에서 강조해 왔었던 초격차가 이 바이오 쪽에서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요. 좀 파운드리 쪽도 그런 속도로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바이오 에피스 지분을 전량 인수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손익이 합산되는 부분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결국에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바이오시밀러라던가 생산 그리고 복제약품, 신약까지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변모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CMO 쪽은 22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누적 수주가 73건을 지금 달성을 했고요. 4공장을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 선수주를 미리 받고 있어요. 그만큼 레퍼런스가 1공장, 2공장, 3공장에서 쌓여 있기 때문에 4공장도 삼성이 하니까라고 생각하면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전부 다 삼성 쪽으로 이런 수주들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공장에 대해서도 선수주 5개 고객사의 7개 제품 계약이 이미 체결이 돼 있는 상태고요. 향후엔 더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이제 CMO뿐만 아니라 CDO, 이게 위탁 개발 생산이에요. 개발할 수 있는 역량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누적 95건의 수주가 들어와 있고요. 누적 수주 총액이 무려 8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실상부 바이오시밀러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게 팩트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고객사들의 면면도 굉장히 좋습니다. 얀센, 머크, 일라이릴리, 노바티스 이런 대형 제약사들이 전부 다 하고 있는 것들을 삼성 쪽으로 몰아서 수주하고 한 번 했던 고객사들은 놓치지 않고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공장, 5공장, 6공장, 7공장 계속 세워지면서 세계 최대의 생산 시설을 독보적으로 갖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시밀러에서 최고 수준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본격적인 개화가 시작된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지분 인수가 마무리된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경우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경쟁 업체 대비 강점은 무엇이고 이 휴미라의 기대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뭐 방금 이제 사용관 차장이 마치 이제 삼성 사내 방송과 같이 네, 삼성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쭉 훑어주셨는데 저는 글쎄 약간 심리적이라도 좀 생각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그런 후광 효과가 상당히 좀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휴미라로 좀 좁혀서 좀 말씀드려 보면은 역시 이제 자회사인 이제 에피스가 작년에 이제 FDA 지난해 저농도에 이어서 올해 고농도의 제형을 이제 휴미라 복제약 이제 하드리마를 이제 허가를 받았었죠. 이제 최초라는 그런 타이틀을 또 달고 있다 보니까 삼성의 최초라는 그 두 가지의 타이틀만으로도 굉장히 시장에서는 좀 호응할 만한 이제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그리고 이제 말씀 주셨듯이 개발과 생산을 동시에 가능하다라는 점도 굉장히 좀 이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미국의 유럽과 미국 두 곳에서 동시에 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이 27조 정도의 이제 그 연간 시장으로 좀 보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자가 면역 체제잖아요. 생각보다는 좀 이 범용성이 상당히 큰 약품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빨리 침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이제 실적 개선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매출로 보는 거는 휴미라만 따로 떼봐서 보는 거는 이제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아까 이제 말씀 주셨듯이 전체적으로 2조 3천억 정도의 매출에 7천억 넘는 영업이익이 이제 올해를 좀 시작으로 일단 복제약 출시와 허가를 통해서 매년 한 20% 이상의 성장성은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고 이 기간도 5년 이상 좀 거의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좀 봐지기 때문에 현재 60조 원의 시가총액을 왜 유지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그 실적의 속도가 더 붙는다면 저는 이제 뭐 그 전에 기록을 했었던 80조 이상의 시가총액도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과 생산을 동시에 해내고 있고 또 글로벌리 최대의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력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CMO와 시밀러 시장의 경쟁 구도가 심화가 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중장기적으로는 빅파마로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신약 개발 기업으로 체질 전환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행보 그리고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시총 80조까지 가기 위해서. 뭐 80조는 뭐 현재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이제 그 이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삼성 측에서 내놓은 이제 IR 자료나 이런 이제 수치들을 놓고 봤을 때는 향후 3, 4년간은 무리하지 않겠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3, 4년까지는 이제 복제량이 시밀러에 좀 집중을 하고 조 단위 이상의 이제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가지고
따박따박 찍히는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굳이 이제 무리할 필요가 없는 게 뭐 제가 생각을 해봐도 생산 시설은 뭐 이미 이제 확보가 되고 있고요. 지금 송도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신공장 좀 만들어내고 가동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 또 이제 CMO, CDO, 그러니까 CDMO 모두 국내 생산 인식이 글로벌에서 거의 최고 수준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의 파운드리로서 그런 위상을 갖춘 후에 이렇게 좀 빅파마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뭐 크게 무리는 없는 그런 단계로 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사측에서도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자회사인 에피스가 이제 복제약 외에 정말 많은 파이프라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이런 향후에 좀 계획을 본다면 향후 이제 연간 조 단위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라이센스 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에피스가 좀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더 이제 좀 속도를 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좀 가기 때문에 현재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의 하루 이틀의 그런 변동성은 전 무의미하다라고 보고요. 중장기적 성장은 저는 거의 좀 맡아놓은 단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좀 단기 그런 매매보다는 좀 긴 호흡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뭐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뭐 신약 개발과 이런 뭐 제약 바이오의 그런 특성이 아니라 밀려 있는 수주와 또 실적이 탄탄하게 보여지면서 조 단위 이상의 현금 흐름을 냈을 때 그 이상을 또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투자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제약 바이오 내에서 탑픽은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탑픽으로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셀트리온 요즘에 굉장히 잘하고 있고 유럽에서 점유율 확대해 나가는 모습들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신약들까지도 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자리 121선 부근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자리를 주고 있다라고 기술적인 차트 분석상으로 좀 보이고요. 일단 83만 원 부근이 되겠네요. 일단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잠깐 좀 얘기를 해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셀트리온도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열을 가리기가 약간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23년도 하반기에 이제 유플라이마, 램시마 S시라고 해서 피아 제형의 이제 그런 약들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다 CTP43까지 다수의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결국에 매출로 반영이 되면서 더 큰 폭의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영업이익도 커지는 이런 효과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내년 1월에는 이제 에브비 휴미라가 특허 만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21년도에 글로벌 매출이 무려 27조 원에 달하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70%가 19조인 미국에서 발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까지 만약에 지금 유럽을 기반으로 해서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매출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는 팩트가 될 것 같고요. 또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까지 판매하면서 유럽과 미국을 동시에 좀 다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 것 같아요. 24년도에는 매출이 3조 원 이상이 기대가 됩니다. 분기별로 거의 뭐 7,500억 수준이 될 거고요. 지금은 영업이익 면에서 조금씩 아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지금 3편대가 갖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시총을 비교해 보면은 너무 지금 셀트리온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비해서 시총이 44% 수준인데 둘 다 지금 영업이익은 1조 가까이 지금 낼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면에서는 비슷해요. 물론 매출 비중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출은 더 크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시총은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으로 셀트리온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탑픽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으셔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모두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 셀트리온을 조금 더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경민 차장님의 최선호주가 있을까요? 네, 뭐 저는 뭐 큰 종목들 지금 언급을 좀 드렸으니까 좀 작은 종목으로 이제 코스닥에 있는 케어젠을 좀 꼽아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순수 신약 바이오는 아닙니다. 뭐 약간 건강 기능식으로 분류가 되는 이제 그런 업종인데요. 일단 전 세계에서 이제 단일 질환으로는 가장 많은 환자가 있는 게 아무래도 뭐 당뇨, 고혈압 뭐 이런 쪽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시험과 시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복용 효과가 좀 입증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몇 안 되는 이제 또 실적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건강 기능 바이오 관련 기업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올 4분기부터 내년까지 정말 많은 해외 기업들이 이 케어젠의 그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또 들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에스모, 그 유럽 그 임상학 종양학회에 관련돼서 뭐 NK맥스나 또 뭐 바이오플러스 이런 종목들도 좀 같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 좀 가장 그 최근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거는 아무래도 좀 케어젠이 아닌가. 그래서 케어젠을 좀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심 기업으로는 뭐 에스모에 참석하는 NK맥스 그리고 바이오플러스를 꼽아주셨고, 또 만성 질환인 그 당뇨 시장의 성장성이 돋보이는 케어젠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는 7일에 이제 아이폰 14 출시를 앞두고 아이폰 부품주들이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짚고 가겠습니다. 특히 수요 둔화 우려로 부진을 이어오던 OLED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 반짝 랠리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모멘텀을 조금 더 길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OLED 관련주에 대한 이슈를 점검하고 전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OLED 관련주가 계속해서 그냥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이제 좀 반등이 오고 있는데, 이 연속성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실까요? 글쎄 일단은 연속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시장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OLED 자체에 대해서 어쩐 좀 디스플레이 쪽이 소형은 좋지는 않습니다. 중국 쪽에 어떤 수요 둔화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대형 단에서는 굉장히 좀 선방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2분기에 보게 되면 소형 OLED 출하량이 7억 2천만 대가 출하가 됐다라고 합니다. 전분기 대비했을 때도 16%가 감소된 수치예요. 아무래도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IT 기기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생산이 돼요. 근데 그쪽이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봉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는 당연히 좀 감소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 속도 자체도 일단은 소형 쪽은 약간 줄어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소형단에서는 최종 소비자들의 수요가 일어나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 우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영끌 이런 것들을 한 이후에 정말로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런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10인치 이상의 중대형 단에서는 OLED 출하량이 올해 한 2,600만 대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노트북을 보게 되면은 1분기 대비해서 거의 2배 수준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좀 고무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내년에는 TV용 OLED 출하량이 지금 올해보다 한 300만 대 이상 급증할 걸로 보여요. 올해는 일단 러우 사태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유럽 중심으로 해서 프리미엄 TV의 수요가 조금 적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약간 좀 회복이 되면서 한 300만 대 이상 올해보다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27년으로 가보게 되면은 조금 먼 얘기긴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중대형 OLED에 대해서 리서치 기관에서 출하량이 무려 8,400만 대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기업들은 뛰어들어서 투자를 하고 생산할 준비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일단은 먼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낙점한 QD OLED 이쪽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QD OLED TV로 100만 대 이상을 판매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LCD 패널에 사업을 축소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쪽으로 다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가 되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도 요즘에는 OLED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BOE라던가 CSOT 이런 쪽들이 되겠죠. 그래서 OLED 생산량 자체를 확대할 부분들을 LG 디스플레이 내에서도 검토하고 있다. 거기다 더불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OLED 패널을 적용한 아이패드 이런 쪽의 제품을 또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디스플레이 쪽은 지금은 좋지 않으나 조금 길게 긴 호흡으로 보게 되면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형 OLED는 수요 둔화 우려가 있지만 중대형 OLED 쪽에서는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고 양쪽 다 긴 호흡으로 본다면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 신형 아이폰에 공급하는 이 물량이 최근 1,000만 대 가까이 추가로 확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이폰 출시에 따른 OLED 수요 증가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국내 관련 기업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저도 이제 사용한 차량하고 좀 비슷한 이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OLED를 비롯한 디스플레이는 좀 단편적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진입 장벽이 높지 않고 또 이제 대안이 또 많기 때문에
IT 장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슈몰이가 끝나면 사실 좀 주가의 모멘텀도 계속 이어가기에는 좀 힘이 좀 붙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뭐 7세대, 8세대 뭐 예전에 뭐 10.5세대 이렇게 넘어올 때는 어떤 생산에 따라서 굉장히 좀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좀 가치를 선반영해서 좀 강세가 보이는 것이 나왔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사라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 14 모델에 대한 모멘텀이 끝나면 또 다른 그런 모멘텀에 좀 절연이 좀 오기 때문에 저는 큰 폭의 좀 주가 모멘텀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고 일단 OLED로 한정을 짓는다면 이제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뭐 이녹스 첨단 소재나 뭐 HB 테크놀로지 같은 유망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뭐 애플 전체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역시 이제 내년부터 납품이 시작되는 자화전자 그리고 좀 큰 종목들 중에서는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LG 이노텍과 LX 세미콘이 이제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애플카, 아이카라고 볼 수 있는 애플카와 또 이제 아까 짚어주셨던 이제 XR 그런 쪽에 좀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작은 단편적인 이제 그런 종목들보다는 좀 확장성이 있는 대형주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애플향 수혜가 기대되는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화전자 그리고 LG노텍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독일에서 국제 가전 박람회가 열리는데 미래 가전의 향연이 예고된다라고 뭐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OLED TV, 뭐 초대형 TV에 대한 관심이 좀 크더라고요. 어제도 저희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접어지는 뭐 플렉스 TV라던가 이런 뭐 프리미엄 TV에 대한 견조세가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 요 부분도 이제 사실 좀 갸웃하게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레포트들 보면 이제 이런 TV나 가전 이런 것들의 좀 매출이 크게 나올 때가 뭐 첫 번째는 이제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을 때 혹은 굉장히 많은 좀 분양 물량이 쏟아질 때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럴 때 이제 그런 가전과 가구를 많이 바꾸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따라서 이제 레포트들의 좀 사이클이 나왔었는데 이미 코로나 때 가전 교체 수요가 한번 크게 왔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런 대형 TV나 프리미엄 TV 또 가전 이런 사이클이 한번 오려면 뭐 빨라야 내후년 정도나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TV 수요는 꾸준하게 있긴 있습니다만 과거 대비 대형 패널에 대한 그런 부가가치가 많이 하락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TV의 이제 가격 경쟁력 싸움으로 좀 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크게 작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대형 TV를 잘 출시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메리트로 작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전장 부품으로서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오히려 이제 멀티플에는 좀 가산 요인이 좀 되기 때문에 역시 이제 애플과의 협력 등에도 이런 LG전자가 또 시세를 좀 내지 못하는 뭐 이런 사실도 많이 좀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디스플레이 자체보다는 아까 언급드렸듯이 전장이나 XR 기기까지 이제 확장성이 있는 그런 쪽에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가전 교체 수요 사이클이 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점,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매크로 환경이 너무 불확실한 그런 시점인데요. OLED 관련주를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 사연관 차장님은 관심 기업 있으실까요? 네, 제가 좀 찾아봤더니 DMS라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OLED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서 대부분 실적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기업들이요. 그런데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훼손이 거의 없었어요. 2018년에 영업이익 300억 냈는데 19년에 소폭 좀 줄어들었습니다. 매출도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이 227억, 그래도 적지 않아 안 냈어요. 그런데 바로 2020년에 338억으로 또 최고치 경신했고요. 2021년 어려운 환경에서도 320억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1분기 96억, 2분기 138억 해서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을 이미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OLED 업체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디스플레이 패널 쪽으로 생산, 설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세정 장비라고 있고 또 약액 장비라고 있어요. 이거는 LCD 공정에도 사용이 되지만 OLED 공정에서도 사용이 되는 그런 필수 장비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업체들, 지금 LCD 쪽은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죠. 그리고 OLED 업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업체들에도 전부 다 사용되는 그런 품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요 매출처는 LG 디스플레이와 BOE, CSOT 이런 쪽들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계속 중국을 반도체 굴기 하려는 걸 꺾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자금들, 반도체 굴기 하려고 중국 정부가 지원하던 자금들이 전부 다 지금은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톡톡히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설계부터 구매, 가공, 생산까지 회사 자체로 내재화해서 운영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도 영업이익의 극대화해 나가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영업이익을 꾸준히 달성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보이고요. 올 상반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 증가된 수치, 하반기에도 좀 유망한 부분들 본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를 한 8,500원 정도로 잡고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조한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DMS 관심 기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통 나눠볼 종목은 항공과 여행주입니다. 일본 정부에 이어 국내 정부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한다는 소식에 항공과 여행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비행 본격화로 약세장 속 주가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요 이슈와 주가 흐름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검사 폐지 소식에 벌써 여행사들의 예약이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항공, 여행주 어느 정도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될까요? 네, 뭐 저는 좀 단편적인 좀 심리 요인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탑승 전 코로나 검사가 여행 수요의 근본적인 요인은 아니었다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여행 수요 자체의 큰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이제 여행을 좀 반기는 자유로운 분위기로 좀 넘어갔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고, 이것은 이제 다소간의 좀 투자 심리가 지배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저는 글쎄 뭐 오늘 여행 얘기의 가장 핵심은 향후에 이제 일본 여행의 회복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여행업계, 항공업계에는 가장 중요한 그런 좀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이다라고 먼저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높은 환율이 일부 하락은 했습니다만 뭐 아직도 이제 1,350원대에 좀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유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항공주들의 원가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요인들은 어쨌든 지금 불리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LCC 그리고 FSC 모두 기존 노선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막 상승을 하고 있던 항공 티켓 가격도 최근에 보면은 조금 하락한 거를 좀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장거리 여행은 또 여행사 의존도가 높은 그런 영역이긴 한데, 사실 지금 터키, 튀르키예를 제외하면은 물가 상승도 너무 심하고 기후도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태고, 전쟁이 관련된 그런 여파 때문에 여행사들한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노선들이 그런 장거리 여행 상품 판매가 좀 정체되는 현상을 좀 나타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행, 항공, 면세점 모든 부분이 좀 한정적인 한계가 좀 느껴지는 이제 그런 요인들이 좀 작용되고 있어서, 뭐 아까 이제 결론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 업종들, 요 전체적인 업종들의 동반 강세가 나타나려면 저는 뭐 100% 자유화가 되는 일본 여행이 풀리는 상황이 와야지만 본격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패키지를 넘어서서 자유여행까지 조금 더 자유롭게 풀려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근데 지금은 좀 이제 찾아보니까 굉장히 여행 상품이 좀 제한적이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여행 수요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경계감을 다소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좀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호주의 경쟁 당국, 이 호주가 필수 신고 국가인데 이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의 결합이 이제 급물살을 탈 것이기 때문에 여길 또 주목해야 된다라는 또 시선도 있는데, 향후에 대한항공 예상 시나리오 영향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게 지난 2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단 기업 결합 승인한 이후에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가 이제 좋은 소식이 좀 긍정적으로 들려왔던 거죠. 일단 이런 승인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미국을 볼 때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 양사 통합했을 때 이 만약에 합병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국과 미국 노선은 사실상 독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들 반대를 좀 하고 있었던 건데, 이런 부분에서 일단 한 국가의 승인이 났다라는 건 좀 고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 거기다가 대한항공의 조인트 벤처 역할을 하고 있는 델타항공이죠. 여기 세 군데를 합치게 되면은 지금 점유율이 86%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점적으로 거의 사업을 해나가는 사업자가 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갈 길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좀 고무적인 결과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실적도 대한항공 굉장히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가가 지금 한창 오르다가 또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도 더 추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좀 뭐 갈 길은 멀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항공주와 여행주가 그간 코로나 때 계속해서 눌려 있다가 이제는 조금씩 그래도 주가가 좀 반등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예약률을 봤을 때 일본 지역이 어쨌든 뭐 가깝기도 하고 엔저이 효과도 있어서 단연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저가 항공사를 조금 들여다보자면 저가 항공사는 뭐 일본에 가면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호재인데 또 저가 항공사가 자금 조달 이슈가 좀 불거지잖아요. 우리가 저가 항공사를 대할 때 유의할 점 어떤 거 좀 있을까요? 맞아요. 일본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이 LCC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에요. 거의 수익의 70%를 일본 노선이 차지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언제 풀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올해 내로는 풀리기 힘들 것 같아요.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진에어죠. 한 달 새 32% 거의 급반등을 해줬는데 이런 것들이 이 재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제주항공은 또 나와버렸죠. 네, 결국에는 기업에 돈이 없다 보니까 주주들한테 계속 돈을 뜯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좀 안타깝고요. 일단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모기업이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그동안 벌었던 돈들로 탄탄하게 좀 자금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진에어를 조금 이제 최고 수혜주로 뽑고 싶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공급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고 또 경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길 텀으로 보기보다는 조금은 짧은 호흡으로 보시면서 외국인 기관의 매매 동향 같이 체크하시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에어 얘기 나왔으니까 추가 질문을 바로 드려보면 이제 좀 급반등해서 좀 올라왔잖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뒤에 대한항공도 있고 탄탄한 LCC인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글쎄요. 일단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뭐 적당히 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 올라가다가 멈칫해 있는 상황인데 121선 한 방에 뚫었다가 너무 이게 부작용이 컸던 거죠. 그래서 지금 121선 부근으로 매물대와 같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17,000원 부근이면 저는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계적으로 목표가 21,000원 그리고 23,000원 이런 식으로 높여가면서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항공주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이제 또 면세점주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도 살짝씩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검사 폐지로 함께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어떤 섹터를 가장 좋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최선호주 여쭤볼게요. 네, 저도 최선호주는 진에어입니다. 공교롭게 좀 같고요. 예, 뭐 이게 딱히 이제 저 세 섹터를 이렇게 선택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를 골라라고 하면 저는 이제 항공주를 좀 골라드리고 싶고 어쨌든 유류 할증료가 비용 부담을 좀 상쇄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고는 있는데 뭐 오늘 좀 관통하는 거는 역시 이제 일본 여행이 자유화가 돼야 된다. 여기는 좀 다 동의를 좀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이 또 청두 봉쇄를 좀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중국 여행객도 뭐 단기간에 확 늘어날 가능성도 높지 않고 그리고 짧은 노선 대비 정말 좋은 마진을 보이는 일본 여행도 아직까지 뭐 비자를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요인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아마 면세점과 카지노에는 멀티플을 높이거나 아니면 올해 내년에 뭐 밸류에이션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한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세 섹터 내에서 좀 골라야 한다면 그래도 좀 항공일 것 같고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또 이제 결합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비용 문제가 또 불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또 마일리지 통합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기업의 이제 부채다 보니까 굉장히 회계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런 대형 항공사보다는 어떤 이제 자본의 확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상증자죠. 유상증자의 이런 가능성이 낮고 그만큼 리스크가 낮고 그리고 이제 LCC 중에서는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하고 항공기도 보유하고 있는 진에어가 저게 좀 어울릴 것 같고요. 저도 상관 차장하고 비슷하게 현 주가 대비 한 5에서 10% 밑에서 좀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신다면 나쁘지 않게 좀 진입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닐까 그렇게 좀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공교롭게도 진에어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추가 조정 시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이번 일주일 좀 변동성이 심해서 피로감이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주를 잘 마쳤고 9월로 또 접어들었고 다음 주 전략을 어떻게 짜갈지 궁금한데 차영관 차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8월 굉장히 피곤한 한 달이었어요. 일단은 7월, 8월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 코스피가 지금 종가상으로 5월선을 못 뚫고 있어요. 절대 못 뚫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가기만 하면 막히고요. 8월에도 돌파 시도했는데 결국은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또 120 월선이 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자리가 2250 정도 됩니다. 좀 불안한 한 주가 또 될 것 같고요. 고용지표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지금 연준에서 하고 있는 금리 인상 플러스 양적 긴축이
더 시장을 더 압박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강한 섹터, 태조 이방원이죠. 지금 눌림목 줄 때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자리를 만약에 시장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강한 쪽에 계속 따라붙자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강한 섹터가 더 강하기 마련이죠. 눌림목을 줄 수 있는 그런 변동성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오늘은 차별화된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대차, 기아,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OLED, 여행, 항공주까지 핵심 이슈 점검하고 전략 세워봤는데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콕톡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콕톡 검색하셔서 성장 동력이 유지되는 기업들로 포트 전략 잘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 사영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영업부 차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더 알차고 신속한 투자 정보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